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귀가 심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DJ가 바뀌고 나서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됐고 정착하게 됐죠. 이후 매일 아침 가게 준비하면서 이곳 사연을 듣는 걸 습관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도움만 받아선 안 되겠다. 내 사연도 보내서 다른 분들 속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의 복수의 대상은 저와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죠.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통쾌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참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학창 시절도 더없이 평범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바로 사회생활을 했고 운 좋게 일찍이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제 인생에 어떠한 굴곡 하나 없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과 저 이렇게 단 둘이 남았던 상황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게 위로보다 먼저 새 출발을 하라며 재취 자리를 권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야 결혼 후 직업 없이 주부로 살던 제가 아이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걱정된 마음에 재취 자리를 권하셨겠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 쉽게 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취 자리 얘기가 나온 즉시 거절의 뜻을 밝혔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다 자식 잘 되라는 마음에 하신 말씀이셨겠지만 그래도 전 부모님께서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고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던 저는 친정집을 나와 아들과 단둘이서 지내게 됐죠. 다행히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의 재산도 있었고 남편이 사고로 죽으며 나온 보상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죠. 이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서 떼어놓고 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오랜 고민을 하다가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좋을 뿐더러 저희 외할머니께서 음식 장사를 하셔서 어깨너머로 배운 저도 어느 정도 음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장사가 국밥집이었습니다. 가게 자리는 남편이 근무하던 근처로 잡았어요. 그러면 남편의 동료들이라도 가게를 찾아와 몇 그릇 팔아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시작한 장사는 생각 외로 잘 됐습니다. 덕분에 가게에서 아이도 돌보면서 우리 두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항상 미안했어요. 가게 안에서 지내며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걸러지지 않는 거친 대화를 보고 듣고 맞는 아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뭐든 잘해주려고 했고 바라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유일하게 바라던 건 아픈 곳 없이 몸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뿐이었죠. 공부를 못해도 됐고 좀 놀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 기대 이상으로 자라줬습니다. 엄마가 음식점 하는 걸 창피해하지도 않고 아주 비싼 과외를 시켜주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곧잘 했죠. 애초에 대학 입학까지도 바라지 않았는데 아들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어요. 거기다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하다 대학을 갔으면 술도 좀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놀아야 할 텐데 수업이 끝나면 가게로 돌아와서 제 일을 돕곤 했죠.
가게 일을 돕는 건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답답하고 걱정됐습니다. 이제 저 좀 그만 챙기고 사랑하는 여자 만나 연애도 즐기고 결혼도 했으면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가게에서 일 돕는 게 좋다며 퇴근하면 꼭 제 옆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게를 찾아온 단골이자 제 남편의 직장 동료와 후배들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잠이 안 와요. 현수가 여자친구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 일이긴 한데 얘가 생각이 없어 보이니. 형수님, 나랑 같은 고민이시네. 우리 애도 남자를 안 만나나 데이트를 엄마 아빠랑 하는 걸로 대리만족한다니까요. 형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 소개해 줍시다. 형수님께서도 우리 지은이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전 현수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면 우리야 좋고 뭐 아니라고 해도 본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지은이가 내 며느리 된다면 좋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사돈이네? 사돈? 남편의 가장 절친한 동료였던 사람이 서로의 자식들을 이어주자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자며 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두 사람이 정말 아이들을 이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 모두 다 소개팅을 하기 싫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거기서 오기가 생겼던 저희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나왔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모든 걸 아이들에게 맡기고 돌아갔죠.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어요. 서로 이성애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두 사람의 반응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둘이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점점 더 가게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그게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애 이후 많이 줄어들었던 아들의 나머지 발걸음도 끊어버리려고 했죠. 연애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여자친구 서운하게 만들면 곧 헤어질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곤 아들을 가게에서 등 떠밀어 내보냈습니다. 이후 아예 못 찾아오도록 못을 박아버렸고요. 그렇게 아들의 연애가 잘 돼가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제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고민거리가 생겨났죠. 아니, 웬 골칫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골칫덩어리는 제 가게를 찾던 손님이었는데요. 아들이 가게에 발을 끊었을 때부터 찾아온 남자 손님이었어요.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대의 그 손님은 처음 가게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제게 골칫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사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래에 먹은, 제 인생에서 먹은 국밥 중에 가장 맛있는 걸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다 가다 여길 보긴 했는데 그땐 젊은 청년이 있어서 뭐 그저 그런 가게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청년이 없길래 이 사장님이 바뀐 건가 싶어서 와봤어요. 맛없으면 말자.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맛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동네 분이 아니신가 봐요.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저희 가게 꽤 오래됐는데 손님께서 보신 젊은 사장은 사장이 아니고요. 제 아들 녀석이에요. 녀석이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면서 가게를 자주 찾아오거든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효자를 두셨네요. 암만 자식이라고 해도 그 나이에 엄마 가게 돕는 아들이 많이 있진 않는데 아드님 아주 잘 키우셨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도 종종 들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대화야 하루에도 여러 손님과 나누는 대화였기 때문에 그 손님이 제 기억에 남진 않았어요. 그런데 종종 들리겠다고 하던 그 남자 손님이
그날을 시작으로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매너 좋은 단골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남자 손님이 실없는 소리를 제게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화장하셨어요? 아니요, 전 화장 거의 안 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화장하면 뭐 하겠어요. 아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시지? 난 또 그래서 오늘 무슨 중요한 날인가 했는데 뭐 아들 관련해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죠. 아유, 날씨가 좋아서 해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아유, 사장님 그 손님도 없는데 여기 잠깐만 앉아서 쉬세요. 내가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심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밥동무 좀 해줘요. 음식 파는 곳이 손님 없다고 안 바쁘진 않죠. 주방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여기 리모컨 드릴 테니까 보고 싶은 TV 프로 보시면서 밥동무 하세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음식점이기도 하고 특히나 술을 함께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가끔 절 가게 사장이 아니라 여자로서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야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욕도 하면서 쫓아냈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넘기는 법도 깨닫게 됐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야 다른 손님들께도 피해를 덜 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고 거절의 표시를 하는 걸 눈치채도록 진상 손님을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도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행동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행동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 뒤로도 제게 계속해서 실없는 소리를 하던 남잔 급기야 나중엔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누가 해준 국밥인데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나저나 사장님,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주말이라고 별거 있나요? 가게 장사하고 장사 준비하지. 에이, 뭐 그래도 일요일 하루는 가게 휴무인데 쉴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은 곳 아는데 우리 나들이나 가지 않을래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다른 분과 재밌게 즐기다 오세요. 네? 다른 사람이요? 사장님 저 좀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설마 제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 가게 뻔질나게 찾아오는 걸 보시고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장님 제 마음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여기 찾아오는 것도 방금 나들이 가자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고요. 저 사장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으로서 말이에요. 물론 아직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고 그래서 망설여지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저 진짜 괜찮은 놈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인 사람이 저예요, 저.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한 번만 만나죠. 만나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땐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럼 전 또 깔끔하게 물러납니다. 딱 가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 나들이 갑시다. 네?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요. 전 누굴 만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제가 혼자라는 걸 아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먼저 떠난 제 남편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혼자 너무 오래돼서 누굴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그 전 사람은 잊혀지는 게 사람 일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방식이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짜 사장님께서 괜찮아 보여서 또 여자 혼자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번만 만나봅시다. 네? 죄송합니다. 전 그럴 생각이 없네요. 혹시 저 때문에 여기 오셨던 거라면 제가 그동안 먹은 값은 다 계산해서 되돌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아이,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아이, 사장님, 내가 지금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을 해도. 제 말 뜻이 오해하시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입맛에 맞지도 않은 음식 먹으러 오셨던 게 신경 쓰여서 그랬던 거예요. 아이, 됐어요. 아, 이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내가 말한 대로 한번 만나주면 또 화가 풀릴지 몰라도. 남자는 집요할 정도로 제게 추파를 던졌어요. 저는 오해할 여지가 없게 하려고 선을 확실히 그었고요. 그러자 그때부터 남자는 가게를 찾아와 저에게 추파 대신에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와서는 제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이나 국밥 하나. 저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고 집으로 가시죠. 뭐? 아줌마가 뭔데 나보고 술을 먹으라 마라 간섭을 해? 가게에서 손님이 먹겠다고 하면 그냥 주문한 대로 주면 될 것이지. 뭔데 들어가라 마라 하냐고? 아줌마가 뭔데 간섭해? 그렇게 나한테 간섭하고 싶어? 그럼 내가 간섭할 수 있도록 해줄게. 오늘부터 아줌마가 내 마누라 해. 자, 그럼 마누라, 내가 뭐랄까? 나 술 먹지 말고 이따가 같이 집에 들어갈까? 아니면 같이 한잔할까? 아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왜 사장님 마누라가 돼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분들에게 민폐니까 얼른 나가세요. 주문 안 받으니까 나가시라고요. 뭐? 주문을 안 받아? 이거 갑질이야! 손님한테 갑질하는 거라고! 다행히 그날은 다른 손님들의 제지와 항의로 남자는 다른 소동은 더 벌이지 못한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자는 가게를 찾아와 아주 교묘하게 절 괴롭히기 시작했죠. 호칭을 꼭 마누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마누라, 나왔어. 나 늘 먹던 거로 줘. 저기 사장님 소리까진 필요 없으니까 아줌마라고 하든 이모라고 하든 그 마누라라는 소리만 빼고 부르세요. 아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엄청 유난 떠네. 내 밥 해주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뭐 그럼 이모는? 진짜 내 이모라서 이모라고 부르나? 내가 호칭을 뭐라고 하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국밥이나 줘, 마누라. 그쪽한텐 주문 안 받으니까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야, 뭐 이제 가게에서 내쫓겠다. 이거 신고하면 우리 마누라 책임인 거 알지? 나 매일 찾아올 건데 매일 신고 들어가서 가게 문 닫을 거야? 아이, 부른 호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게 문 닫아서 되겠어? 그러지 말고 얼른 국밥 하나 내와, 마누라. 행패를 부리는 남자 손님을 안 받겠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를 가게 손님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 듣기 싫은 호칭까지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호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놈은 주문한 국밥을 한참 동안 먹으면서 제게 윙크를 보내거나 만나자는 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제가 경찰에 그놈을 신고하게 됐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일이 없다면서 자신들도 그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진짜 요즘 경찰들은 할 일이 더럽게 없나? 아이, 손님이 가게 주인이랑 잡담 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찾아와요. 가게 사장님 말씀으론 성희롱하는 행동과 또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도 사장님께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었잖아요. 아니, 나는 원래 가게 아줌마들한테 전부 다 마누라라고 불러요. 내 밥 해다 주는 사람이니까 마누라라고 부르죠. 아니, 이 세상에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어요? 엄마 아니면 마누라 아니야. 그러니까 마누라라고 부르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 밥 해주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도. 그리고 내가 성희롱을 해요. 뭐 그 눈 찡그린 거? 아이, 그거야 국밥에 넣을 후추가 눈에 들어가서 깜빡했던 건데, 아이, 그걸 가지고 성희롱이라 말하나?
아유, 이거 뭐 앞으로 밥 먹을 땐 어디 구석 들어가서 먹어야겠네. 밥 2번 먹었다간 교도소에 있겠어. 저 마누라, 아니 사장님,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됐어요? 그놈을 처벌할 방법도 없었고 가게 손님으로 안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놈의 추파와 시비를 무시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일 가게를 여는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에게는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지 않았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었습니다. 또 혹시 아들이 이 일에 개입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인간이 또 시비를 걸어온 거였죠. 당연히 전 무시로 일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전과는 달리 집요하게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유 마누라 나왔어. 이야 우리 마누라 요즘 관리라도 받나? 어째 얼굴이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아 요즘 날씨도 좋아지는데 우리 데이트 안 갈래? 내가 금강 쪽에 좋은 곳 아는데. 밥집에서 밥 먹을 생각 없으면 나가세요. 나중에 경찰 앞에서 또 농담이었다면서 쩔쩔매기 싫으면. 아유 왜 그래? 아이 마누라도 나 싫지 않으면서. 아이 그러니까 내가 가게 찾아와도 내비두는 거 아니여. 아이 여자가 너무 튕겨도 매력 없어. 재미없다고.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우리 나이 아직 한창이고 살 날이 한참 남았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짝도 없이 늙어가면 너무 시간 아깝고 외롭기만 하잖아. 아이 더군다나 우리 마누라 남편 잃은 지 한참 됐다며. 그러면 그동안 남자 품안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진짜 잘해줄 테니까 오늘부터 우리 연애하자고. 어? 아저씨, 내가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경찰에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입 뻥끗하면 그땐 바로 경찰 부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내 가게에서 나가요. 아이씨, 그 정말 되게 비싸게 구네. 그래봤자 과분연 주제. 뭐라고요? 뭐? 내가 국밥 달라고 했지 뭐 딴소리 더 했어? 왜? 여기 국밥집은 손님도 가려서 받나? 내가 국밥 달라고 말하면 그것도 경찰에 신고할 일이야? 이 귓구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국밥이나 줘!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자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저를 더 괴롭히고 싶었는지 평범한 손님인 척을 하며 국밥을 시켰죠. 남자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가게에 손님들이 있어서 소란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가게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을 법적으로도 내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은 남자가 가게 이용을 못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남자를 가게 손님으로 받게 됐죠. 전 당연히 원래 남자를 대하듯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밥을 건네줬지만 남잔 조금 전 일 때문인지 자리를 앉은 내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국밥을 건네주고 떠날 때 또 시비를 걸어왔죠. 여기는 손님한테 맛있게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나? 내가 여기다가 팔아준 국밥이 몇 그릇인데 그런 손님한테 밥 얻어 먹으러 온 똥개 취급해도 되는 거야?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네, 뭐 엎드려 철받기도 아니고. 아이 됐으니까 아줌마 저리 가. 아이 가라고. 내가 국밥 하나 처먹는데 이따위 대접 받아야 해? 에이씨, 뭐 국밥 파는 게 벼슬이네 벼슬. 내가 더러운 꼴도 당하기 전에 빨리 처먹고 여길 나가야지. 남잔 일부러 가게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에게 겁을 주려고 큰 소리로 욕했습니다. 전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가 빨리 국밥을 처먹고 가게를 나가줬으면 싶었죠. 그렇게 남자를 무시하면서 주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남자가 자기가 쓰던 숟가락을 가게 바닥에 던지며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이씨, 이거 국밥이 왜 이렇게 짜? 국밥이 아니라 완전 소태잖아, 소태. 아줌마 일부러 내 국밥 짜게 만들었지? 내가 가게 들어왔을 때부터 불친절하게 굴더니 나 쫓아내려고 여기다 소금 뿌린 거지? 먹고 돼지라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이래도 돼? 손님 쫓아내려고 못 먹는 음식 내줘도 되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먹는 음식을 내놔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아까 당신 상대 안 해줬다고 일부러 행패 부리는 거잖아요. 뭐? 행패? 그럼 내가 없는 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국밥 먹어봐. 아줌마가 먹고 확인해 보라고. 이게 소금국인지 국밥인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아까 일 때문에 일부러 행패를 부린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남자는 억지를 부렸어요. 더는 무시로 일관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가 요구한 대로 국밥을 떠먹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소금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 인간을 경멸한다고 해도 제가 파는 음식에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짜진 건지 싶었죠. 그런데 제 국밥이 소태가 된 증거가 눈앞에 뻔히 있더라고요. 남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소금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국밥이 들어있던 뚝배기는 물론이고 같이 나온 반찬에도 소금이 흩날려져 있었죠. 그 소금의 흔적은 테이블마다 놓아뒀던 소금통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일부러 제 국밥에 소금을 넣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전 그 소금이 떨어져 있는 흔적을 가리키며 남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공갈을 쳐요, 공갈을? 지금 여기 소금 뿌린 흔적이 뻔히 있는데 눈이 있으면 그 소금의 흔적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보라고요. 아저씨 테이블 소금통으로 이어져 있잖아. 그럼 내가 뿌렸겠어요? 아저씨가 뿌렸지? 그래놓고 뭐라고요? 내가 손님을 차별해? 돼지라고 소금을 넣었다고? 아저씨 이러는 거 영업방해라는 거 알죠? 나 아저씨 신고할 거야. 아까 나한테 성희롱했던 거부터 영업방해까지 신고할 거라고. 뭐? 경찰에 신고해? 야, 너 내가 소금 뿌렸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생사람을 잡아? 식탁에 소금이 있는 거야. 네 년이 식탁 청소를 안 해서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이거 아주 웃긴 년이네. 그리고 내가 언제 네 년한테 성희롱을 했어? 다 늙어서 재미 볼 것도 없는 년한테 내가 뭐하러 성희롱을 해? 이 년이 과부라고 불쌍해서 국밥 좀 팔아줬더니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네. 야, 너 이런 식으로 장사했냐? 남자 살살 꼬시다 네 뜻대로 안 되면 사람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다음 이렇게 돈 뜯어냈어. 야,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었네. 사람 잡아먹을 년이야. 야, 설마 너네 남편도 네가 잡아먹은 거 아니야? 뭐 이 미친놈이! 쓰레기 같은 말을 뱉고 있는 그 인간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우선이다 싶었어요. 제가 행동으로 나서봤자 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경찰을 부르는 게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제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지곤 발로 막 밟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제 휴대폰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게 정말 경찰한테 신고를 하려고 해? 야, 애초에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자고 한 건데 네가 날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날 또 신고하겠다고? 네 년이 먼저 꼬리 쳐놓고. 너 나 처음 여기 가게 왔을 때 생글생글 웃어가며 꼬리 쳤어 안 쳤어? 그땐 웃으면서 꼬리 치더니 내가 별거 없는 놈인 거라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너 내가 계속 튕기면 재미없을 거라고 했지. 내가 그 말 뜻이 뭔지 알려줄게. 흥분한 남잔 제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별거 없는 놈인 걸 알고 무시한다고 말했죠.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까지 남편만 마음에 품었던 사람인 전데 누구한테 꼬리를 쳐요. 그것도 처음 본 남자에게 왜 꼬리를 칩니까? 웃었던 건 당연히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니까 웃었던 거죠. 그리고 전 그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혼자 가게 하는 여자에게 추파 던지는 한심한 놈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자기가 지어낸 상상 속에 빠져 있는 놈이었던 거죠. 전 빨리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을 부순 그 인간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웅크리고 가게 손님 중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한 손님이 남자를 제지하는 행동을 했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자를 때리면 됩니까? 그만두시고 가게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뭐 이 새끼야? 그래 신고해봐. 신고해봐 이 새끼야! 너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남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든 채 위협을 해오자 나섰던 손님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손님 덕분에 잠시 남자의 주의가 돌려졌고 저는 그 틈을 타 남자의 다리를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물린 다리를 붙잡았고 저는 의자를 잡고 일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남자를 내려치기 시작했죠. 아이 인연이 미쳤나?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미친놈 상대하려 나도 미친놈이 돼야지. 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맞으면 너한테 겁먹을 줄 알았어? 내가 그 정도 강단 없이 혼자서 자식 키우고 장사했는 줄 알아? 남자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남자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렸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먼저였지만 이미 제 휴대폰은 망가져 있었으니 우선은 남자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싶었죠. 신고는 그 안에 있던 손님분들 중 누구 하나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때렸는데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힘 차이 때문에 제가 남자에게 제압이 됐어요. 잘못하다가는 다시 제가 남자에게 맞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 단골이자 남편의 직장 동료와 후배들이었죠. 그들은 남자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저를 보곤 곧바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자를 떼어놨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이 새끼 이거 뭐예요? 뭔데 사모님께 달려들고 있어요? 사모님 이마에서 피나는데요? 야 구급차 불러!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 부르라고! 아니야 나 괜찮아. 이거 머리가 살짝 까진 걸 거야. 그러니까 나 놔줘. 나 할 일 있어. 네? 할 일이요? 그게 무슨... 그대로 있었더라면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됐을 겁니다. 남자는 저에게 저지른 행동으로 처벌을 받겠죠. 물론 저도 남자를 때렸으니 쌍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저와 제 인생을 우습게 보고 내 남편의 죽음을 입에 올린 그놈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끓고 있던 솥 안에 국을 국자 그대로 퍼서 붙잡혀 있던 남자놈에게 갔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동료와 후배들은 절 말리려고 하다 국자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보곤 결국 몸을 피했어요. 전 무방비 상태로 있던 그놈에게 그대로 국자 안에 그 국을 뿌렸죠. 그리고 화상을 입었다며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그놈을 국자로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 뜨거!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뭐? 내 남편 내가 잡아먹었다고? 야 이 미친놈아. 너 같은 새끼는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내? 나한테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데? 그리고 내가 네 놈한테 꼬리를 쳐?
내가 그렇게 가볍게 살아왔을 것 같아? 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야. 내 남편, 내 인생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너 용서 못해. 가만 안 둔다고! 전 국자로 그놈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국자로도 부족해 조금 전 그놈이 저에게 짜다고 가리킨 그 국밥 뚝배기를 잡아 놈에게 집어 던졌죠. 가게 안은 길길이 날뛰는 저로 인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동료와 후배들도 제게 쉽사리 다가오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그놈을 가격하고 있다 남편 동료와 후배들이 제 국자를 뺏고 팔을 붙잡아 겨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화가 덜 풀린 상태였죠. 그래서 붙잡힌 그 상태로 녀석에게 화를 냈어요. 놔! 이건 놔! 나 저 새끼 더 박살내야 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저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너 이리 와. 엄살 떨지 말고 이리 오라고! 비겁한 새끼야, 이리 안 와? 아야, 너 이제 죽었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알아? 사람 얼굴에 뜨거운 국물 뿌리고 뚝배기로 사람 벤 거 중범죄라는 거 알아? 너 이제 인생 종친 거야. 너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당신들도 다 봤지? 그러니까 경찰 오면 똑바로 진술해. 아니면 당신들도 방임죄로 신고할 테니까! 아야야야야. 신고하라고. 대신에 경찰이 빨리 오게 빌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너 내 손에 아작 낼 테니까. 알겠어? 사모님 진정 좀 하세요. 지금 화만 내실 때가 아니라고요. 현수 결혼식이 코앞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저놈이 사모님께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은 저놈 달래서 합의 보셔야 해요. 이번 일 신고 들어가고 사건 접수되면 진짜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 좀 하세요. 네? 남편의 직장 동료 입에서 제 아들 이름이 나오자 뛰쳐나갔던 정신이 들어왔어요. 진짜 저놈이 저를 신고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또 그놈 성격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배째라 큰 돈을 부를 게 뻔했어요. 이걸 어쩌나 싶었죠. 이런 일을 겪고도 결국엔 내가 끝까지 참아야 했나 싶던 차에 갑자기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 정복을 입은 누군가가 다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사돈이었죠. 사돈이 여길 어떻게? 서장님께는 제가 아까 연락했습니다. 혹시 일이 커지면 그래도 서장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형수! 아니 사돈! 괜찮으세요? 애들이 뭔 난리가 났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난리를 쳤는데요? 그리고 너희들 뭐하고 있었어? 머리에서 피나는 거 안 보여? 얼른 119 부르든 병원에 가든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뭘 한다고 멍하니 있었어? 그리고 형수님, 우리 사돈 이렇게 만든 놈 어딨어? 그 새끼 잡았어? 그게 저 서장님, 이게 말하려면 긴데 어쨌든 저희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가게에서 난동 부린 놈은 저쪽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저쪽 어디? 그래, 저놈이야? 바닥에 앉아있는 저놈? 저놈 신혼조회 해봤어? 잠깐, 뭐야? 당신 맞지? 당신 나 알지? 이게 어떻게? 저는 저에게 추파를 던지고 찝쩍거렸던 그놈이 놀란 이유가 제 사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누가 보기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경찰처럼 보였죠. 그때 그 당시 사돈은 경찰서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 남편이 형사였어요. 사돈과 같은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 범인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순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같은 팀이었던 제 사돈과 동료 형사, 후배들이 제 남편을 위해서 또 혼자인 저를 신경 써주려고 가게를 자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양아치 정도 되는 그놈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돈과 그놈은 그날 서로를 처음 봤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제 안사돈의 전남편이었고 제 며느리들 아이의 친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전남편과 친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놈이었습니다. 제게 한 짓을 보면 대충들 예상하시겠지만 완전 인간 말종인 녀석이더라고요. 안사돈과는 어릴 적부터 동네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던 그놈은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안사돈에게 술을 먹인 다음 보쌈하듯이 데려가 강제로 임신시켰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면 그런 짓을 한 남자에게 손가락질하고 경찰에 신고할 일이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 모두가 여자의 잘못으로 돌아갔고 쉬쉬할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럴 만한 상황을 자초했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태도는 피해자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안사돈이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두 사람을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꼬인 안사돈과 그놈의 관계였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면 그것도 다 예전 일로 치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였죠. 그놈은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결혼임에도 가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한 푼 벌어오긴커녕 임산부인 안사돈이 벌어온 돈을 가져다가 도박하는 데 쓰기 바빴다 했죠. 딸 태어나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놈이 다른 여자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안사돈이 더는 견딜 수 없어 그놈과 이혼을 했다고 했죠. 이후 안사돈은 몇 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지냈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인 사돈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이후 사돈과 안사돈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딸이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그놈이 안사돈 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곤 돈을 달라며 협박을 했다고 해요.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창피를 주겠다고 말이죠. 그놈의 협박에 안사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놈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 분명 다음에도 찾아와 같은 짓을 할 게 뻔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딸이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해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사돈에게도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사돈에게 미안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 사돈에게 그놈의 등장을 털어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게 된 사돈은 눈이 돌게 됐고 그땐 사돈이 사건 현장에서 뛰는 형사를 하고 있었을 때라 나쁜 놈이라고 하면 불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법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직접 손봐줬다고 했어요. 다시는 자신들 앞에 못 나타나게 흠씬 두들겨 팼다고 했죠. 그렇게 혼쭐이 난 그놈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최근 또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겁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놈이 겁도 없이 나타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약점을 잡게 됐거든요. 바로 아이들의 결혼식이었죠. 어디서 들었는지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온 그놈은 사돈에게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딸의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면서 말이죠. 거기다 과거 사돈이 형사 시절 자신을 팼던 일을 문제 삼아 현재 경찰서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 일로 사돈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경찰서장 자리쯤이야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이었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 자기 친부로 인해서 엉망이 된다면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혹시 자기 잘못으로 여기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원하는 요구대로 순순히 들어줘야 할지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놈을 알아본 사돈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했어요. 녀석을 반쯤 죽여놓겠다고 말했죠. 너였냐? 내가 존경하는 형님의 형수님이자 내 사돈 될 분을 건든 놈이 너였어?
진짜 너랑 나랑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주 더럽고 질긴 악연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네가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 네 놈을 여기서 마주치게 돼서 내가 결심이 섰거든. 너 내 옷 벗겨버린다 했지? 그렇게 해. 아니, 내가 오늘 네 놈 반쯤 죽일 거니까.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옷 벗게 될 거다. 대신에 내 딸 결혼식 망치는 건 내가 못 보지. 나는 오늘 옷 벗고 넌 내 딸 결혼식 끝날 때까지 구치소든 교도소든 어딘가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 테니까. 오늘은 무조건 맞자. 내 아내, 내 딸, 그리고 우리 사돈까지 괴롭힌 목까지 맞자고. 야, 너희들 나 오늘 저 새끼 아주 아작내버릴 거니까 그때까지나 말리지 마. 딱 죽기 직전에 와서 말려. 알겠어? 뭐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 경찰이잖아. 그것도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이렇게 해도 돼? 당신 목 날라간다니까. 나 고소해서 당신한테 돈도 뜯어낼 거야. 그렇게 해 임마. 이제 딸 시집까지 보냈는데 내가 돈 있어서 뭐하냐. 대신 너도 각오해야 할 거다. 오늘 나한테 처맞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네 놈 뒤를 따라다니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돈은 정말 서장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인지 넥타이와 정복을 벗으며 그놈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의 동료들과 후배들은 그런 사돈의 뜻을 이해하겠다며 뒤를 돌거나 가게 밖으로 나갔고요. 그런데 저는 사돈이 그놈 때문에 정말 고생해서 이러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걸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제 남편도 형사기도 했고 사돈이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해서 그 위치에 올랐는지 알았으니까요. 경찰서장 자리에 노력만 한다고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그놈 때문에 옷을 벗는 게 싫었어요. 또 전 아직 그놈에게 분이 덜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사돈의 분풀이까지 하기로 결심했죠. 사돈, 그러지 마요. 사돈 손까지 더럽힐 필요 없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저놈 패고 있었으니까 내가 사돈 목까지 분풀이하고 벌 받을게요. 국자로 내려치고 뚝배기로 갈기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저놈 더 두들겨 팬다고 더한 처벌 받겠어요? 교도소를 1년 갔다 오나 2년 갔다 오나 내 아들 결혼식 못 가는 건 매한가지일 텐데. 사돈은 괜히 손 더럽히지 말고 우리 한수가 엄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잘해줘요. 사돈에게 그 말을 남긴 다음 전 바닥에 있던 국자를 다시 집었습니다. 그리곤 이미 엉망이 되어 있던 그놈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있는 힘껏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놈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요. 아! 당신이 이러면 살인미수죄야. 알아? 방금 당신이 했던 짓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처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만둬. 그만둬. 네 놈이 판사야? 아니면 검사 변호사야? 아무것도 아닌 놈이 뭔 펍을 들먹여. 아직 살만하니까 그놈의 주둥아리 놀리지. 그러니까 더 맞자. 네 놈 입에서 아무 말도 못할 때까지.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살려줘. 잘못했다고. 이러다 진짜 나 죽어. 살려달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있는 힘껏 녀석을 팼어요. 제가 그놈을 좁혀는 동안 사돈을 포함해 남편의 동료와 후배들은 모른 척 해줬고요. 그러다 정말 그놈이 위험하다고 생각됐을 때 저와 그놈을 떨어뜨려 놨죠. 그리곤 사돈이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는 그놈에게 다가가 협박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 내 말 들리지?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바로 새겨들어라. 안 그럼 네 손해일 테니까. 너 만약 오늘 일 가지고 문제 삼거나 내 딸 결혼식에 나타나서 회방 놓으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난다. 내가 옷 벗는 한이 있어도 너 가만 안 둬. 오늘은 그래도 두 다리 멀쩡하게 네 발로 기어갈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나서면 그땐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그리고 나는 옷 벗더라도 내 후배들은 경찰 조직에 있다는 거 잊지 마. 니놈 먼지 나도록 털어서 교도소에서 썩게 할 거야.
그것도 네 놈이 출소할 때마다 털어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자초한 일, 네 잘못이다 생각하고 이만 꺼져.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이게 대답 안 해? 네, 그러겠습니다. 엉망이 된 꼴로 겁에 질려 대답을 한 그놈은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 해가 저물 때쯤이 돼서야 겨우 일어나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끝이 났죠. 하지만 전 불안했어요. 그런 놈들은 보통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니까 말이죠. 언제 또 가게를 찾아와 어떤 식으로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사돈과 남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 들렸다고 말은 하는데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전보다 찾아오는 일도 더 잦았죠. 덕분인진 몰라도 다행히 그놈이 다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날에도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아이들의 결혼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그날 그놈과 가게에서 있었던 그 일은 저와 사돈만이 아는 비밀로 하게 됐고요. 안사돈과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안사돈과 며느리가 상처받고 저희에게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안사돈과 아이들에게 비밀로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가끔은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지금까지도 그 비밀이 잘 지켜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과 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아들 잘 키워 장가 보내겠다는 제 인생의 숙제를 잘 마치고 마음 편안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장사는 계속하는 중이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용돈 주겠다며 일을 조금 줄이라고 하는데 몇십 년 장사하던 습관 때문인지 일을 손에 놓는 게 어렵네요. 또 가게를 찾아오는 남편 동료와 후배 그리고 지인들 때문에 더더욱 가게를 쉬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꺼내놓는 제 남편 얘기는 몇 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거든요. 그 재미 때문이라도 한동안은 가게 문을 꾸준히 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다시 그놈이 찾아온다면 그때 또 혼쭐을 내줘야겠죠. 이번엔 제 아들 결혼식도 다 마쳤으니 제 눈에 뵈는 게 더 없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저에게도 좋겠지만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그 정신 나간 놈을 두들겨 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는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행이겠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뽑아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세요.